Scholars and Personages of National Intelligence Cube 3 로버트 맨델 국가안보는 국가정부의 책임으로서 국가 및 시민의 핵심적 가치가 대내외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안정을 추구하는 것. 심리적 그리고 물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안보다.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자 투입 변수다. 근데 이에 대해 문정인 교수는 수집, 분석, 평가, 예측이라는 복합적 관점을 포함하는 국가안보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없다 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니까 맨델은 국가정보라는 것이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자 투입 변수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에 대해 문정인 교수는 국가안보정책의 한 분야,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로서 그 국가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한 것이다. 로버트 맨델은 지도자의 심리적 영향이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지도자의 심리적 영향이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상태가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지도자의 신념 체계, 그 지도자의 지각력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본 것이다. 로저 힐스만 행동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행동주의는 판단 정보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주의로, 힐스만 말고도 헐닉, 가슨 이런 학자들도 행동주의, 즉 판단 정보를 중시하는 학자들이 되겠다. 정책 분석에 대해 기회 분석학파에 해당하는데, 이 기회 분석학파는 캔델 분석학파라고도 한다. 가슨 역시 힐스만과 마찬가지로 캔델 분석학파, 기회 분석학파에 해당한다. 정책 결정자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실행 가능성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것은 행동주의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 힐스만은 정보의 환류, 공생, 정책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중시했다. 로이 가슨 방첩은 상대의 정보 활동을 규명하고 무력화시키며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 규명하고 무력화하고 그리고 그 상대의 정보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방첩이다. 방첩의 핵심은 수사, 그러니까 첩보 수집 이런 것이 아닌 분석에 있다라고 보았다. 위협 평가, threat assessment 이것을 중시하게 된다. 기회 분석학파에 해당하며 캔델 분석학파, opportunity analysis. 미국의 경우는 사용자와 분석관 사이가 소원한 경우가 많아서 밀접한 어떤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가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와 분석관 사이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가슨, 로저 힐스만, 기회 분석학파에 해당한다. 월스테더 저서에 진주만 기습, 경고와 정책 결정, Pearl Harbor, Warning and Decision 이라는 저서가 있다. 진주만 기습, 경고와 정책 결정. 월스테드는 1941년 12월 7일 있었던 진주만 기습에 대한 경고 실패는 지금까지 예측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징후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포착해낸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언급했다. 셔먼 켄트 Strategic Intelligence 전략정보 미국의 대외 정책을 위한 전략정보라는 저서가 있는데 OSS에 근무했었다. 셔먼 켄트는 정보의 정의를 국가 정책 운영을 위한 지식, 조직, 활동이라고 봤다. 지식, 조직, 활동 그리고 정보를 시계열별 혹은 기능별 혹은 분석 형태별로 분석을 했는데 기본, 현용, 판단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기본 정보는 이제 Basic Descriptive 라고 해서 기본적인 상세한 설명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현용 정보는 Current Repertorial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떤 보고할 만한 내용을 담은 정보가 되겠으며 판단 정보 Speculative, Evaluative 그러니까 특정 Speculative 그리고 Evaluative 평가 그 특정한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를 내린 어떤 판단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다시 셔먼 켄트는 정보를 분석 형태별 혹은 기능별 혹은 시계열별로 나누어서 기본 Basic Descriptive 정보 그 다음에 현용 Current Repertorial 정보 판단 Speculative, Evaluative 정보 이렇게 나눴다. 전통주의적 입장 유기적 조화설이라고 하는데 셔먼 켄트의 경우 정보와 정책의 분리 이것을 중시하는 입장이 전통주의적 입장인데 정보는 정책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밀접하게 그러나 판단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이격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게 이제 켄트가 말하는 유기적 조화설인데 즉 판단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상실할 정도로 밀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밀접하면 안 된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전통주의적 입장은 르벤탈도 전통주의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판단의 객관성과 완전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 판단의 객관성, 판단의 완전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분석에 대해 사회의 과학적 예측 학파로 사실의 단순 서술을 넘어서 이미 발생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고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CIA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겠다. 참고로 이제 사회과학적 예측학파 말고 정책 분석에 대해 기술학파라는 게 학파가 있는데 이것은 첩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전달하는 그런 학파로 구소련의 정보기관이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었다. 기술 정보 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본다. 셔먼 켄트는 공개의 정보를 중시했었다. 비밀성은 정보의 본래적, 생리적 요소가 아니며 이는 부수적 차단 현상으로 보안과 지식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라고 말했다. 다시 비밀성이라는 것은 정보의 본래적, 생리적 요소가 아니며 이는 부수적 차단 현상으로 보안과 지식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라고 했다. 정부는 모든 형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제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예측하는 일반 사회과학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콜비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략정보, 보안정보, 경찰 기능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국민, 개인에 대한 보호를 중시했다. 정보활동을 보안정보활동, Security Intelligence와 적극적 정보활동, Positive Intelligence로 분류하고 방첩은
경찰 기능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정보 분야로 규정을 했다. 그리고 보안정보는 경찰이 갖고 있어야 할 지식, 그리고 경찰이 해야 할 활동이라고 했다. 간첩 색출 활동이 가장 극적인 형태의 보안정보 활동이다 라고도 했다. 참고로 이제 비교할 개념 슐스키 같은 경우는 보안은 방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러니까 슐스키 같은 경우는 방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제 보안이다 라고 했고, 켄트는 이제 특이한 게 정보 활동을 보안 정보 활동과 적극적 정보 활동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포지티브, 적극적이란 개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뭐 네거티브나 아니면 소극적인 이런 개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보안 정보 활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적극적,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하는 이제 어휘로 이제 포지티브라는 단어를 써서 정보 활동을 분류하고 있다. 보안 정보 활동과 적극적 정보 활동. 일단 보안 정보 활동은 이제 소극적인 그런 성격으로 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켄트는 보안 정보 활동과 적극적 정보 활동, 이렇게 정보 활동을 분류했다. 켄트는 또한 정보 분석 9계명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적으로 음미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분석의 과정과 거기에서 파생된 결론을 명백히 기술하라. 세 번째, 다른 정보 판단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정보 판단에 대하여 집단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섯 번째, 언어 구사를 정확히 하라. 여섯 번째, 내부의 맹점을 대조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라. 일곱 번째, 분석적 과오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라. 여덟 번째, 정책 위반자의 관심사항에 주목하라. 아홉 번째, 분석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9가지의 정보 분석 9계명을 제시하고 있다.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지적으로 엄밀해야 된다. 정보 판단은 사실과 신빙성 있는 제보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일관성과 신빙성에 기초하여 검토 그리고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 첩보상의 불확실성이나 괴리를 명백히 해야 된다. 자, 이게 지적으로 엄밀해야 된다. 제1계명이 되겠고, 제2계명은 분석의 과정과 거기에서 파생된 결론을 명백히 기술하라. 설정 과정과 도출된 결론에 안주하지 말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들이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인가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불확실성이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높다면 대안적 결과들을 식별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 이들이 발생할 것인가를 규명해내라. 이 두 번째 계명이고, 세 번째 계명, 다른 정보 판단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관 자신의 전문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 정보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견합을 보강할 수 있는 조언을 모색하라. 그리고 다른 분석관들과 아주 강한 견해차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하라. 네 번째, 정보 판단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정보 분석에 대한 내부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라. 또한 CIA와 분석국 DI의 모든 견해를 대변하고 옹호하라. 개인적인 견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만 상부에서 요구할 때에만 제시하라. 다섯 번째, 언어 구사를 정확히 하라. 자신의 독특하거나 새로운 식견 또는 사실을 가급적 빠르게 전달하라. 활력 있는 구두 보고를 하고 가급적 짧은 문구를 사용하라. 지나친 세부 묘사를 피하고 기술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라. 분석국의 보고서 작성 지침을 항상 참고하라. 그리고 짧은 보고서가 언제나 낫다 라는 것을 유념하라.
6번째, 내부의 맹점을 대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라. 자신의 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외부 연구와 전문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라. 자신의 분석과 관련된 언론 매체의 보도 경향에 주목하고 이들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가를 고찰하라. 핵심적 이슈에 관해서 외부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라. 7번째, 분석적 과오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라. 정보 분석은 아주 풀기 어려운 과제들과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라. 과거의 정보 판단이나 해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성격은 어떠했는가를 규명하라. 그리고 이전의 정보 분석 라인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정책 입안자에게 알려주고 그 사유와 함의를 설명하라. 8번째, 정책 입안자의 관심사항에 주목하라. 정책 입안자의 현안 문제에 적실성과 시의성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라. 자신의 정보 분석이 미국의 정책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를 분명히 하라. 특히 정책 입안자가 위협을 다루고 결단을 내리는 동시에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라. 9번째, 분석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정책 선호도가 정책 분석의 성격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대안을 요청할 때 가급적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를 비껴나가라. 정부는 정책 선택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감소시켜주고 그 실행에 있어서 이상적 기회를 식별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을 도와주는 데 있지 그를 대신하여 정책을 선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 셔먼 켄트의 정보 분석 부계명, 지적으로 엄밀. 두 번째, 분석의 과정과 파생된 결론을 명백히 기술하라. 세 번째, 다른 정보 판단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정보 판단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져야 된다. 다섯 번째, 언어 구성을 정확히 하라. 여섯 번째, 내부의 맹점을 대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라. 일곱 번째, 분석적 과오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라. 여덟 번째, 정책 입안자의 관심사항에 주목하라. 아홉 번째, 분석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켄트는 또한 정보 분석 6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첩보 수집, 가설 평가, 가설 선택, 모니터링, 이렇게 6개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문제 제기,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설정, 그리고 그 가설과 관련된 어떤 첩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첩보들을 가지고 세워져 있던 가설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설들 중에서 선택을 하나 하고, 두 개, 여러 가지를 하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가설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모니터링을 한다. 자, 분석관의 소망, 모두 알아야 된다. 신뢰받아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해 정착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 셔먼 켄트, 분석관의 소망, 모두 알아야 된다. 신뢰를 받아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해 정책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 소망. 국가 정보는 고차원적인 정보, 해외 정보, 긍정적인 정보라고 했다. 다시 고차원적인 해외 긍정 정보. 국가가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건설적인 지식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관점에서 저차원 정보, 국내 정보, 명료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보는 제외했다. 또한 켄트는 국가 정보라는 것은 운용 정보, operational 혹은 tactical 이 개념을 초월한 전략 정보, strategic, 전략 정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 다시 켄트는 국가 정보라는 것은
운용 정보, operational 혹은 tactical 이 개념을 초월한 전략 정보, strategic 정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했다. 스탠포드 토마스 국가정보연구 접근 방법 4가지 역전기구적, 역사적 혹은 전기적 접근 방법 historical 혹은 biographical approach 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회고록이나 정보 문서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 전기적 접근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능적 접근 방법 functional approach라고 정보 활동이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추상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기능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구조적 접근 방법 structural approach라고 정보 기구의 조직과 그 기구의 문화에 대해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구조적 structural approach 구조적 접근 방법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정치적 접근 방법 이 political approach라고 정보와 정책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의미, 평가, 분석 이런 것과 관련된 접근 방법이 정치적 접근 방법이 되겠다.